자, 이제 문예사조와 관련된 부분 같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예사조. 문예사조라는 개념은 한국에서 등장한 개념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서양에서 들어온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예사조는 일종의 유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글의 내용과 관련 있는 유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예사조는 교재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그 16쪽으로 보시면 문예사조, 시기, 특성, 우리나라의 흐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흐름, 여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현대문학사와 그 궤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현대문학사를 공부할 때 저는 이 얘기를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예사조 들어올게요. 크게 여러분들 이론에서는 얘를 헬레니즘, 그 다음 헤브라이즘 두 개의 문화 갈래에서 출발점을 삼고 있습니다. 이쪽 헬레니즘은 그리스 문화, 와, 그리스 정말 멋진 나라죠,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부강한 문화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나라 사정이 엉망이라고 하니 안타깝기 그지없네요. 헤브라이즘은 유대교 이쪽이죠. 그리스는 여러분들 헬레니즘은 인간 중심의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얘는 맞습니다. 신 중심의 문화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두 개의 문화가 어디가 먼저가 어디가 나중이다 라는 그 관계에서 등장한 게 문예사조예요. 첫 번째 출발점은 여러분들 일반 출발점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 여기서부터 들어오는 게 그게 여러분들 고전주의예요. 네, 보셨어요? 그 고전주의는 여러분들 17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답니다. 교재 같이 들어갑니다. 형식적 조화와 완성의 미를 추구한다. 조화와 질서를 중심, 이성을 중심, 비극에 관심.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요? 얘는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이란 말 뜻은 무슨 뜻이냐면 현실 중심이란 얘기예요. 그럼 현실을 살려면 조화하고 질서가 중시돼야 하며 여러분들 살아보니까 즐거운 일이 많아요. 슬픈 일이 많아요. 슬픈 일이 많다라는 걸 알고 나서 여러분들 고전주의는 비극에 그 중심을 두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끝에 새드 엔딩으로 다 끝나요, 여러분들. 희곡의 3일치 법칙, 단테, 괴테, 몰리에르,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알겠어요. 누구? 셰익스피어.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셰익스피어로부터 이제 문학의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되게 멋있죠. 그래서 세계의 문화가 여러분들 이 사람에서부터 시작된다. 너무 멋진 일 아닙니까? 자, 거기까지 됐습니까? 현실 중심, 이성 중심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꼭 사람이 그렇게 비극적인 일만 있는 건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살아? 거기에 대한 뭐로 들어오는 거냐면 반발로 들어와요. 반발로 들어오는 여기 18세기 여기가 낭만주의. 낭만주의라는 건 인간이 꿈꾸는 모든 것들. 이게 되고 싶어. 뭘 하고 싶어. 나한테 이런 좋은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 모든 것들을 낭만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교재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고전주의의 몰개성적 성격의 반발, 인간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자유로운 활동, 사상, 감정의 분방함을 지향, 멀리 있는 것과 현존하지 않는 것에 대한 동경.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한동안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도 이런 낭만주의가 판을 쳤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 낭만주의는 여러분들 계속 판을 치고 있죠. 뭐예요? 백화점 직원이 백화점 사장이랑 사귄다. 그다음 백화점 직원은 멀리 하는데 백화점 사장이 그 재벌이라는 사람이 쫓아다닌다. 이런 건 너무너무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 이야기가 지금도 드라마에서 회자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 이게 여러분들 우리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재벌은요, 여러분들 내가 재벌이니? 내가 재벌이 있으면 이 옆에 재벌이 있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내가 재벌이 아니면 옆에 재벌이 있기는 힘들어요. 그게 낭만주의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런 드라마가 이제 있으면 아유 참 저런 거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 계속 저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 그게 낭만적이거든요. 그럼 그건 비극은 아니겠지. 그러한 아름다운 동경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게 낭만주의가 가지고 있는 초점이었었어요. 자, 그럼 중요한 건 이제 우리나라예요. 이건 잠깐 놔두고 그다음 이제 이거에 대한 반발로 또 들어와요. 그 반발이 여러분들 사실주의. 그 사실주의와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19세기. 그럼 사실주의는 고전주의를 그대로 받았으니까 인간 중심, 현실 중심, 그 다음에 비극 중심. 됐습니까? 자, 거기까지 됐고 그 다음 이제 뒤쪽으로 가시면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 이게 심화가 돼요. 그러면서 등장한 게 여러분들 혹시 극사실주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러한 기법을 담고 있는 그걸 자연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주의 19세기. 그 다음 너무 이제 이쪽으로 갔죠. 너무 이쪽으로 갔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이제 뭐가 들어와야 될까요? 반발 들어와야 되겠죠? 야, 좀 이쁜 것 좀 보자. 유미주의. 언어를 좀 이쁘게 다듬자. 19세기. 그 다음 유미주의 다음에 이제 동시에 이렇게 들어와서 상징주의. 그 다음 그 외에 초현실주의, 주지주의, 실존주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초현실주의, 주지주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디서 등장을 했냐면 여기 비극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관점에서 등장을 했어요. 비극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현실을 벗어나는 게 초현실주의. 두 번째는 여러분들 현실을 직시하자, 도피하지 말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한 운동을 무슨 운동이라고 하는 거냐면 당시 모더니즘 운동이라고 했고요. 이 모더니즘 운동의 일환으로 등장을 했던 게 이제 흰색으로 쓸 거예요. 일환으로 등장을 했던 게 크게 두 개가 같이 들어와요. 현실을 벗어나자. 초현실주의. 20세기. 그 다음 주지주의. 20세기. 둘 다 여기에 일환이긴 했으나 방법론적인 측면으로 완전히 달리했다라는 거죠. 얘는 즉시, 현실을 즉시, 얘는 현실에서 벗어나는 걸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 외에 20세기에 또 실존주의. 이러한 문해사조가 유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서양의 문해사조 이렇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흐름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우리나라의 흐름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 파란색으로 좀 적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쪽에다 씁니다. 우리나라의 흐름. 고전주의는 우리나라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낭만주의는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자, 낭만주의는 좋은 거 보는 거라 그랬었죠, 여러분들. 1920년대 유입이 됩니다. 근데 나라 사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낭만주의가 유입될 즈음 1919년 뭐가 있었습니까? 만세운동이 있었죠. 낭만주의라는 이 문해사조와 더불어 지식인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지 모르는 희망과 뭔지 모르는 그 알 수 없는 그 햇빛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만세운동을 하면 반드시 우리는 독립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아름다운 장밋빛이 펼쳐질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현실은 그렇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 이제 여기서는 뭐로 표현되는 거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보람, 기쁨, 희망 그 모든 것들이 허무, 죽음, 슬픔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된답니다. 그건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었던 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낭만주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낭만주의는 맞긴 하지만
그냥 이런 낭만주의라고 하면 안 돼. 그걸 무슨 낭만주의라고 하는 거냐면 뒤로 물러났다라고 해서 퇴폐적 낭만주의 내지는 쓸쓸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감상적 낭만주의라는 용어를 쓴답니다. 서양의 낭만주의와는 그 내용이 조금 다르다라는 의미로 붙여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쪽도 들어올까요? 사실주의는요. 1920년대 유입. 민초들의 삶을 한번 펼쳐보자. 그네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네들은 지금 먹지 못해서 다 죽고 있다. 알고 있어? 하고 여러분들 작가들이 쓰기 시작해요. 그 대표적인 작품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현진건의 그렇지, 운수 좋은 날. 2018년을 살아가는 요즘 죽은 이유가 먹지 못해서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말도 안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100년 전, 1920년 전만 해도요, 여러분들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 현실을 사실주의 기법으로 묘사해 놓고 있는 뛰어난 작품이 운수 좋은 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설렁탕만 기억하실 건데요. 그거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여러분들 작품 분석할 때 설렁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쪽에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연주의. 1920년대 유입. 그럼 1920년대 문예사조는 다양하게 들어왔군요. 20년대의 특징입니다. 염상섭. 표본실의 천개구리. 사실주의에서 자연주의로 넘어갔을 때 자연주의는 어떤 내용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냐면요. 극사실주의에 가깝기 때문에 어떠한 과학적 실험 이런 것들이 본문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찾으면 돼요. 근데 표본실의 천개구리의 해부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결정론. 근데 이 결정론이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들. 자연주의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걸 믿지 않아요. 아버지가 범죄자면 그의 자녀들은 전부 다 범죄자다. 그가 자란 곳이 거지 소굴이라면 그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는 거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자연주의예요. 완전 무섭죠, 여러분들. 예, 그 외에 김동인의 감자 이런 작품들이 그래요. 김동인의 감자는요, 여러분들 복녀 기억나요? 복녀가 감자서리를 맨 처음에 시작을 해요. 왜 감자냐면 원래 양반집 딸이었던 복녀는 전혀 남의 것을 탐내거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지자 감자서리를 처음으로 해요. 그러면서 복녀의 삶이 도덕이 타락한 삶으로 바뀌게 된답니다. 원래 복녀는 양반집 자제였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무능하고 남편이 게을러서 집이 점점 기울어서 거지굴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반이었던 그 복녀도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게 감자였습니다. 자연주의입니다. 유미주의 들어오겠습니다. 1930년대 유입. 순수시. 김동희, 죄송합니다. 김영랑 여기까지. 상징주의. 상징주의가 여러분들 되게 특이해요. 예, 서양은 이제 19세기 이렇게 들어왔는데 사실은 제일 먼저 들어왔던 게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낭만주의보다 상징주의가 먼저 들어왔어요. 교재에서 보시면 상징주의, 우리나라 여러분들 보세요. 1918년, 10년대죠, 여러분들. 10년대 유입이에요. 태서, 문예, 신보라고 여러분들 잡지가 하나 있었는데 이 잡지에 상징주의 시를 거기다가 여러분들 실어놔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 들어봤어요? 알고 계셔야 돼요. 김억, 김소월의 국어 선생님이셨죠. 김소월이 사문보를 썼던 건 그의 선생님 김억에서부터 출발을 한답니다. 자, 그 다음 초현실주의, 주지주의, 여기는 1930년대 유입.
초현실주의의 대표적인 작가 이상. 아예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자. 그게 여러분들 김기림. 주지주의 주지시예요. 김광균. 얘 볼까요? 실존주의 1950년대 유입되면서 되게 많이 유행을 해요. 존재라는 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세계는 여러분들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요. 우리나라는 1950년대 6.25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존재란 무엇인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인가? 라고 얘기해 놓고 있는 게 그게 실존주의. 치열한 고민을 통해서 만들어진 작품들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좀 합격하고 나서 시간이 되시면 저는 제일 처음부터 여러분들 그냥 우리나라 단편 소설상부터 읽어보는 걸 권해드립니다. 좋은 작품이 정말 많긴 하지만 한 번쯤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실존주의 보시면 1950년대 우리나라 시소설 김춘수 꽃, 장용학의 요한 시집, 이범선의 오발탄 등의 작품에서 이러한 문예사조를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문예사조와 관련된 부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4절 문학작품의 감상. 와, 저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잘 보셔요. 여기는 그냥 모든 직렬에서 무조건 다 시험이에요. 어떤 직렬 하나 빠지지 않고 무조건 다 시험이에요. 제4절 문학작품의 감상 들어오겠습니다. 자, 전직렬 아주 중요함. 제가 별 5개까지는 그렸죠, 여러분들. 곱하기 2만, 곱하기 5만으로 할까? 암튼 전직렬 다 중요합니다. 자, 2018년도에도 여러분들 여기서는 기출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2017년도, 2016년도 뭐 계속해서 여러분들 얘는 출제가 되고 있는 파트랍니다. 자, 문학작품의 감상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확인하겠습니다. 1번 문학 비평의 개념 됐습니다. 그 다음 2번 문학 이해의 관점. 아하, 문학작품의 감상이라는 건 여러분들 비평 관점 내지는 이해 관점. 여기서는 관점에 대한 문제를 다루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문학 작품의 관점에서 표가 하나 있는데요. 그 표와 관련된 부분 같이 들어올게요. 여기 여러분들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문학 작품입니다. 이 문학 작품은 여러분들 텍스트라는 용어로 쓰기도 합니다. 문제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작품이 있으려면 일단 이 작품을 쓰는 작가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시대도 이 작품 안에 녹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작품은 독자들한테도 어떤 역할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작품과 관련 있는 요소들을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그것들을 노란 선을 여러분들 그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마치 여러분들 노란 선 그은 모습이 여러분들 보아뱀이 삼킨 그 무엇 같지 않습니까? 자, 들어올까요? 어린 왕자가 이거 보고 뭐라 그랬을까요 또? 밑에 노란 선 안쪽에 있는 걸 안내자 쓰고 이걸 내재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바깥에 있는 것들은 외재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지는 제자 빠지고 내적 관점, 외적 관점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문학의 감상 관점이 나눈 겁니다. 그럼 문학의 감상 관점은 총 몇 개가 나왔냐면 내재적 관점 안에는 오로지 작품 입장에서만 이 작품을 비평하겠다. 하나, 작가 입장에서 하겠다. 시대 입장에서 하겠다. 마지막으로 독자 입장으로 이 작품을 감상을 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용어가 여러분들 교재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외재적 입장과 관련해서 외재적 관점이죠. 여기에는 첫 번째 작가 입장, 그 다음 두 번째 시대 입장, 그 다음 세 번째 독자 입장에서 들어오는 걸, 작가 입장에서 들어오는 걸 오로지 작가는 작품을 표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얘는 표현론적 관점이라는 용어를 써요. 시대는
시대가 작품 안에 반영됐다라고 해서 반영론적 관점. 독자 입장은 이 작품에서 무엇을 얻는다라는 용어로 효용론적 관점. 최근에 고등학교 문학책에서는요, 이 효용론적 관점하고 그 다음 수용론적 관점이라는 용어도 쓰기도 합니다. 이 두 개는 여러분들 같이 쓰이는 책도 있고 어떨 때 보면은 아주 미시적으로 쪼갰을 때 여러분들 다르게 쓰이는 의미가 있긴 한데 이거는 여러분들 상대적 풀이를 좀 풀어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3개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다 묶지 맙시다. 저 앞쪽에다가 묶읍시다. 이렇게 하나, 둘, 3개가 있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내재적 관점은 관점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작품만 있고 오로지 위에 있는 요소에 비해서 오로지 뭐만 있기 때문에 작품만 있기 때문에 얘는 절대주의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문장을 쓰는 게 어떤 식으로 비평하는 게 표현론적 관점인지 먼저 이론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표현론적 관점. 일단 표현론적 관점이 들어오려면 누구 얘기는 꼭 들어와야 돼요? 작가 얘기는 꼭 들어와야겠죠? 교재 갑니다. 1번 정의, 작품을 작가의 체험, 사상, 감정 등을 표현한 것으로 보는 관점. 작가 동그라미 하셨습니까? 네, 아마 얘는 김유정 작품에서 강원도 사투리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 김유정이가 원래 강원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비평하면 그건 표현론적 관점이라는 거죠. 전제, 인간은 누구나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됐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3번 방법, 작품을 창작한 형광펜찍, 작가의 의도에 대한 연구. 작가가 자기의 어떤 경험을 이 작품에 그대로 썼겠지. 그 관점으로만 작품을 해석을 한다라는 건데, 그런데 교재 여러분들 4번 말고 5번, 동그라미 5번의 한계 및 단점 보자고요. 그런데 이걸 진짜로 작가가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비평가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비평가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단점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의도의 오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형광펜찍. 표현론적 관점의 방법이 범하기 쉬운 오류입니다. 거기까지 됐습니까? 그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반영론적 관점 2번 들어옵니다. 작품은 현실 세계의 반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제, 작품은 항상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인간의 삶은 현실 세계에서 영위되고 있으므로 작품은 인간의 현실적인 삶을 그 내용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계속 볼게요, 여러분들. 따라서 작품과 그 내용이 대상으로 삼는 현실 세계 사이에 당연히 일정한 관계가 있겠다라는 내용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방법 4번 한계 및 단점 들어와요. 이 방법을 너무나도 기계적으로 적용시키면 이 작품 안에 그것들을 전부 다 시대상으로 다들 엮어버리면 사실은 그건 소설이라고 보기는 너무 애매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소설은 여러분들 체험 플러스 원인데 상상인데 너무 시대랑 이렇게 엮어버리면 이건 문학이 아니지. 그래서 이 방법을 기계적으로 적용시키면 작품을 작품으로서가 아니라 실제 사실들의 조립체 또는 역사 자료라고 그럼 차라리 역사를 쓰지. 그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요. 단점을 기계적 반영론이 단점이에요. 이쪽은 아까 단점 뭐라 그랬어요? 의도의 오류가 있다고 했죠. 저는 이제 이쪽에다가 단점만 좀 쓸게요. 그 다음 3번 효용론적. 일단 포커스는 어디에 맞춘 거예요? 독자 입장에만 맞춘 겁니다. 작품을 독자에게 형광펜찍, 미적 쾌감, 교훈, 감동 등의 효과를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작품의 가치를 독자에게 어떤 효과를 어느 정도 주었느냐에 따라서 평가하려고 한다. 전제, 방법 들어올게요. 독자의 감동이 무엇이며 그것이 구체적으로 작품의 어떤 면에서 촉발되었는가를 검토하자. 그 다음 5번 한계 및 단점 볼까요? 독자가 작품에서 느낀 의미와 작품의 객관적인 의미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작가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독자 입장으로만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일치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독자가 주관적으로 느낀 의미를 작품이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호라, 핵심어. 우리 지금 시험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의 오류. 단점이에요. 빠지기 쉽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절대주의적 관점 보겠습니다. 작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작품밖에 없다. 작품 속에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 형광펜 찍. 그다음 방법. 작품은 그 자체로 독립된 자족적 세계이다. 작품을 시대나 작가, 환경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 작품 속의 작품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찾는데 그 요소가 점 4번째 보세요. 작품의 언어 중심, 작품의 언어의 함축적 의미, 작품의 언어의 이미지. 거기까지 다 됐어요? 언어를 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작품을 유기적 존재로 본다. 형광펜 찍. 자, 거기까지 됐습니다. 특히 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절대주의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게 좀 유리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3번 계보는 잠깐 놔두고요. 4번 한계 및 단점 들어옵니다. 성과, 시 분석에 뛰어난 성과를 보였으나 한계, 시 분석만 뛰어난 성과, 여러 분야에 적용될 수 없음. 4번. 여러 갈래에 적용하기 어려움.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제 여기까지는 관점이고요. 그 다음 2015년 이전엔 기출문제 푸는 학생들은 아마 이제 이 내용을 볼 거고 그 이후 기출문제 푼 친구들은 이런 내용 보기가 힘들 거예요. 근데 할게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5개년 기출문제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단점 끝났고 이 관점 말고 그렇다면 방법은 표현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라. 그랬더니만 이 방법과 관련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여러분들 전부 다 섞여 있는 경우가 되게 많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는 그건 이제 책을 통해서 확인할 거고 절대주의적 관점을 쓴 비평 방법은 앞에 이렇게 쓸게요. 비평 방법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있냐면 형식주의 비평 방법이 있는데 이 형식주의는 언어의 형식, 절대주의적 관점을 통해서 만들어진 비평론이래요. 구조주의. 그 다음 신비평 이렇게 들어와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전부 다 믹스해서 만들어진 비평 론은 또 뭐가 있냐면 교재 같이 갈게요. 20쪽에 1번 형식주의 비평 이건 딱 이렇게만 외우시면 돼요. 형식주의는 어느 관점과 관련이 있다? 절대주의적 관점과 관련이 있다까지만.